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과 3 슬로우 리딩 프로젝트 본반이죠. 프로젝트 본반 8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학기는 그죠? 9주차의 중간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 이제 시간표가 있으니까 시간표를 잠시 보면은 여러분들이 10월 28일 2교시, 3교시에 중간시험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중간시험 관련해서는 제가 도어 게시판에 올려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보고 순차적으로 들어서서 시험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은 뭐 그죠? 좀 특별하게 이렇게 전에는 또 뭡니까 이렇게 쪼매난 사진으로 해가 그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간고사 또 마지막 기간이 오르니까 그죠? 또 이렇게 특별하게 한번 이렇게 찾아뵙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중간 시험은 제가 기출 문제를 올렸으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고 이렇게 해서 뭐 수업 시간에 우리 대면 수업 때 이야기했던 대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8주차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조금 추가된 부분 있죠. 거기 오늘 이제 수업하는 내용까지 들어간 내용이니까 오늘 수업 이제 들어보시고 뒤에 이제 문장을 기출 문제 완성하셔가지고 다음 주 이제 시험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5페이지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죠? 15페이지 이제 여기 없습니다. 그죠? 자, 앞에까지는 뭡니까? 이 책을 왜 연어라는 제목을 그죠? 달았느냐에 대해서 그죠?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어라는 말 속에는 강물 냄새가 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시작하는 글을 다시 한번 쓰고 싶었다. 독자들의 쓸데없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제목이라도 미리 단순하게 연어라고 붙여줬다. 그리고 원래는 뭡니까? 책의 제목을 연어라는 말 속에는 강물 냄새가 난다라는 제목으로 쓰고 싶었다는 이야기예요. 싶었지만은 이런 뭡니까? 오해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연어라라는 이제 작품을 달았다라고 이제 책의 서두에 그죠? 이런 설명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말서 안도연의 책 제목에 연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에 대한 이제 설명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연어라는 말 속에는 강물 냄새가 난다. 엄밀히 생각하면 그죠? 연어에서 왜 강물 냄새가 나는지 앞에 설명했죠. 강에서 지내는 시간은 바다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너무 짧다는 걸 잘 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는 그들의 땀과 희망과 생명력, 피와 눈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강에서의 추억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일 것이다.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우리가 설명했고 그죠? 또 이해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를 보시면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연어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싶어 백과사전과 어류도감을 먼저 뒤지기 시작했다. 연어는 매년 단풍이 곱게 물드는 9월에서 11월 사이 강을 거슬러 오르는 모천 회기성 어류의 하나라는 것. 자갈이 깔리고 물살이 약간 있는 여울에 직경 1m, 깊이 50cm 안팎의 산란틀을 만들어 앵두빛 알을 낳는다는 거. 연어가 그죠? 이렇게 이제 강에 와서 알을 낳고 이제 죽기 전에는 보면은 몸 색깔이 전부 빨갛게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죠? 알도 그죠? 앵두빛 알을 낳는다는 거죠. 그 알의 숫자가 대략 2,000개에서 3,000개쯤 된다는 것. 자갈 틈에서 수정된 연어가 부화되기까지는 2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는 것. 그때 물의 온도는 섭씨 7, 8도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 자, 이 페이지에서는 그죠? 많은 정보를 우리가 지금 먹고 가는 거죠. 백과사전과 어류도감에 대한 그 개념도 알아야겠고, 연어는 매년 단풍이 곱게 물드는 9월에 하고 11월 사이에 강을 거슬러 오른다. 그럼 연어를 잡으려면 뭐가 됩니까? 9월, 11월 사이에 강가에서 기다려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모천 회기선 어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을 낳고 부모는 죽어버리면 그죠? 그 알이 뭐가 됩니까? 부화해서 저 아까 우리 했죠? 베링해를 돌아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돌아오는 어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갈이 깔리고 물살이 약간 있는 여울에 직경 1m, 깊이 50cm의 안팎의 산란터. 그 다음에 산란하기 위해서 강바닥에 그죠? 직경 1m, 깊이 50cm의 그죠? 어떤 엉덩이를 파서 산란한다는 거. 그 다음에 알이 색깔이 앵두빛이라는 것. 그 알의 숫자가 대략 2000개에서 3000개쯤 된다는 정보. 자갈틈에서 수정된 연어가 부화되기까지는 약 2개월 가까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9월 11월 달에 올라오면 그죠? 11월 달에서 12월 1월 달에서 그죠? 부화되기까지 이제 그 다음에 한 1월 달, 안 그러면 12월 달까지 그죠? 이제 부화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때 물의 온도가 습시, 이제 습시하고 화시가 나오는데 이제 습시 7, 8도. 여기서 습시가 뭐고 화시가 뭔지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좀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백과사전이 그죠? 이제 백과사전이라는 것은 뭐 마시다시피 그죠? 지금은 백과사전 해봤자 지금 뭐 책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그 인터넷이나 이걸 통해서 검색을 하는 거죠. 우리 옛날에 뭡니까? 시대에는 이런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때는 주로 책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백과사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는 어떤 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뭡니까? 잘 사는 집안에는 그게 뭡니까? 책장이 뭡니까? 백과사전이 쫙 이렇게 주로 책을 읽어보지도 않았지만은 폼으로 그죠? 백과사전을 쫙 사가지고 이렇게 진열하는 그런 이제 집안이 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죠? 그런 백과사전이 사고 싶고 가진 친구들 부러워하고 이렇게 했 적도 있습니다. 그죠? 자, 학문, 예술, 문화, 사회, 경제 따위의 과학과 자연 및 인간 따위의 따위, 그 다음에 과학과 자연 및 인간 활동에 관련된 모든 지식을 압축하여 부분별 또는 자모순별로 배열해서 풀이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살아가는 인간에서 모든 지식들이 다 들어있는 총망라한 책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류도감이라는 건 뭐 말이겠죠. 어류에 여러분들 뭐 몇 개 알고 있습니까? 뭐 고등어, 꽁치, 뭐 몇 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바다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고기들이 있는데 그 고기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알고 싶을 때는 뭡니까? 사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뭡니까? 어떤 단어가 생각나면은 사전을 찾아서 확인하듯이 어떤 고기도 뭡니까? 이 고기 이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성이라는 걸 알고 싶을 때 그죠? 뭔가 사전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류에 대한 뭡니까? 어떤 백과사전이라 생각하는데 어류에 대한 백과사전이 바로 어류도가입니다. 그래서 어류의 분포, 분류, 형태, 생태, 경제적 의미 따위와 관련된 모든 연구 자료를 그죠? 집대성하여 종류별로 써놓은 책이 어류도가입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류도감에서 한번 이제 연어를 이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류도감에는 어떠한 것들이 뜬가 싶어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이 연어, 그죠? 이 연어를 한번 검색해 보니까 자, 다음과 같은 뭡니까? 정보가 있었습니다. 자, 과는 연어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어과 되어 있고 학명은 뭐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쭉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연어 되어 있고 연어는 이제 보통 크기가 60cm에서 80cm 정도로 성장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죠? 애복 이제 큰 고기가 되겠죠. 자, 형태를 이제 몸은 길고 옆으로 납작하다. 대충 이제 감이 잡히십니까? 몸은 이렇게 긴데 옆으로는 좀 납작한 고기라는 거죠. 비늘이 작고 입이 크며 덩지드름이 뒤쪽에 작은 기름 지느러미가 있다. 뭘 제일 좋은 것은 그죠? 사진 한 장 보면 되겠죠. 자, 하지만 이제 어류도 가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되어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그죠? 경험하면은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류도감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참고로 한번 보는 겁니다. 옆줄은 완전하고 몸 중앙을 따라 나 있다. 자, 어떤 그죠? 세세한 어떤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등 지느러미는 삼각형에 가깝고 꼬리 지느러미는 중앙이 깊게 파이고 끝이 뾰족하다.
몸색은 은백색이며, 그죠? 은백색이죠. 이제 은백색이고, 등 부분은 약간 푸른색을 띠며, 작은 암색의 반점이 등 부분에 흩어져 있다. 산란기가 되어 민물로 올라오면 색이 변하여, 자, 산란기가 되면 민물이 올라온다 그랬죠. 아까 전에 8, 9월달에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수컷은 등 쪽에 흑청색을 띠고, 수컷입니다. 그다음에 배 쪽은 연한 청색을 띠며 몸 중앙을 따라 암색의 넓은 띠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산란기가 가까워지면 붉은색이 많이 나타나고 몸 옆면에 불규칙한 암색의 무늬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연어 초밥, 연어회입니다. 그죠? 이거 맛있겠죠? 그래서 연어고. 자, 여기 이렇게 그죠? 여기 연어입니다. 그죠? 연어가 되고. 여기 보이시죠? 이 사진 하나 보시면 대충 이제 감이 또 오르겠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서식지가 그죠? 서식지가 바다에서 성장하며 산란기에 민물 오른다. 자, 우리 이제 안도현이 연어라는 제목에서 그죠? 많이 이제 설명을 해왔죠. 바다인데 왜 강물에서 나냐?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성장하며 산란기에 민물이 오른다라고 돼 있고, 자, 분포는 북부 동해안으로 흐르는 각 하천에 올라오며 일본, 북미, 러시아 등 북반구에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수질은 해수에서 주로 살며 산란하기 위해서 담수에 오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번식은 자, 아까 앞에 우리가 이런 정보들이 그죠? 아까 우리 교재에서 나와 있죠. 산란기는 9월, 10월경이며 수컷의 위, 아래턱에 튀어나오며 구부러진다는 거죠. 얕은 수심의 모래나 자갈 바닥을 수컷이 꼬리로 파서 아까 했죠. 직경 1m 정도 깊이가 간 50cm라 그랬죠. 산란장을 만들어서 암컷과 산란 수정시킨다는 거죠. 산란을 마치면 자갈 등으로 알을 덮으며 산란을 마친 암 수컷은 모두 죽게 됩니다. 불쌍하죠, 그죠? 수정된 알은 그죠? 수온이 12도 정도에서 46일 정도면 부하여 바다로 나간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작품에서도 그죠? 이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작품을 쓴다는 것은 많은 지식과 또는 정보를 또 파악해야 됩니다. 그죠? 자, 성장은 3년이며 60cm 정도까지 성장하여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먹이는 잡식성이라고 알려져 있고, 암수 구별은 산란기에 수컷의 주둥이가 그죠? 뾰족하게 튀어나오고 좀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뭡니까? 모양보다도 조금 더 좀 비호감적인 좀 이렇게 좀 모양이 좋지 않는 이렇게 이 모양이 좀 징그럽게 변합니다. 특이사항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희귀어라는 겁니다. 용도는 우리나라에서 어자원 정식용으로 많이 인공 번식시켜서 동해안의 각 하천에 방류하고 있으며, 그럼 돌아오겠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 식용으로 이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죠? 연어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즘 신문에 보니까 요 색소를 연어가 있잖아요, 그죠? 원래는 살이 하얗다 그럽니다. 이게 원래 바다에 다니면서 그죠? 플랑크톤을 먹어야만이 이 살이 이렇게 빨갛게 된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양식하는 연어는 있잖아요, 그죠? 바다에 못 나가기 때문에 플랑크톤을 먹지 못해서 그죠? 살이 이렇게 빨갛지가 않고 하얗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 하얀 연어는 그죠? 연어가 아니라 그래서 먹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색소 같은 거를 넣는답니다. 그래서 먹이에다가 색소를 넣으면은 양식하는 연어도 그죠? 이렇게 빨갛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먹는 연어 뭡니까? 빨간색 이거 대부분이 그죠? 이 색소가 들어가 있는 색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 연어 초밥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 고기입니다. 자,
사진도 그죠? 여기 이제 일반적인 연어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산란기 연어를 보면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빨갛게 변해 있죠. 이제 여기 이제 암컷이고 여기 이제 수컷 이렇게 여기 입이 보니까 그죠? 좀 징그럽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앞에 이제 어류도감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그죠? 좀 더 잘 이해되겠죠, 그죠? 자, 이제 그림하고 이 설명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어류도감이 그죠? 상당히 상세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막 고기 관련해서 뭔가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이 어류도감이 꼭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류도감도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어류에 대한 정보, 뭐 분포, 형태, 이런 생태계 등은 어류도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연어가 있는데, 그죠? 이제 연어가 보시면은, 또 종류가 또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어류도감 외에, 이제 여러분들 검색을 하시면은, 뭐, 청산어부의 생선 이야기라는 걸로 검색해 보시면 기타 연어에 대한 이야기를 더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건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모천의 기성 어류를 한번 또, 연어 외에 또 많이 있죠. 뭐, 고등어부터 해서 뭐, 청어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천의 기성 언어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죠?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천의 기성이라는 게 말했잖아요. 그죠? 다시 돌아오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돌아오는 어류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또 궁금한 게 있죠. 물고기는 그죠? 물에서 살잖아. 그죠? 물에 사는데 물고기도 목이 마를까? 이런 생각이 들죠. 목이 마를까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물고기 역시 물을 마실까요? 물고기가 그죠? 물을 마시는데 그죠? 자, 답은 yes입니다. 그죠? 이제 다만 우리처럼 컵에 따라 마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제 어떤 삼투압 현상을 통해서 갈증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그죠? 예, 물을 먹는데 그는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 그죠? 물 속에 있는 뭡니까? 어떤 영양분이나 뭐 이런 먹이들을 그죠? 거슬러서 또 그 안에는 뭡니까? 산소를 뭐 그죠? 아가미 이런 걸 통해서 또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도 뭐가 됩니까? 어떤 삼투압을 통해서 갈증을 해결합니다. 자, 그럼 삼투압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삼투압 현상이라는 것은 생체막을 통한 물의 확산, 이동, 서로 농도가 다른 두 액체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또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압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 물고기가 그죠? 이제 어떤 물을 물로 수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 수분을 이제 삼투압 현상을 통해서 물을 갈증을 해결한다. 삼투압이라는 것은 생체막을 통해서 그죠? 농도의 차이에서 이동하는 현상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삼투압에 대한 이제 영상을 좀 보고 그죠? 이 삼투압이 좀 정확하게 뭔지를 한번 영상을 한 10분 정도 영상입니다. 그죠? 한번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남은 이 마무리를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달걀을 이용한 삼투압 실험을 할 겁니다. 자, 실험을 하기 전에 삼투압이 뭔지 알아볼까요? 삼투압이란 농도가 다른 두 액체를 반투막으로 막아 놓았을 때 농도가 옅은 용매가 농도가 짙은 용매로 이동하는데 이때 생기는 압력을 말합니다. 김장을 할 때 소금물에 배추를 담그면 배추 세포의 물이 세포막 밖으로 빠져나와 배추의 숨이 죽는 현상이나 식물이 뿌리에서 물을 흡수할 때 흙 속에 있는 저농도의 수분이 고농도의 뿌리 세포 속으로 스며드는 현상 등 삼투압의 원리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삼투 현상은 요 달걀 하나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달걀로 배우는 재미있는 과학 원리. 달걀 분수 만들기.
준비물은 식초와 비커, 달걀, 바늘, 식용색소와 랩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달걀 하나를 비커 안에 깨지지 않도록 조심히 넣어줍니다. 그 다음엔 달걀이 완전히 잠기도록 식초를 가득 부어줍니다. 보이시나요? 식초를 붓자마자 달걀 껍질에 기포가 생깁니다. 식초와 달걀이 담긴 비커에 랩을 씌워준 뒤에 48시간 정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틀 후 비커 속을 살펴보면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달걀과 식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달걀을 식초에 담가두게 되면 달걀 껍질의 주성분인 탄산칼슘과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걀 껍질이 아세트산에 녹게 되는데, 그래서 관찰을 해보면 달걀 껍질이 녹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담가 놓았던 달걀을 꺼낼 차례. 군데군데 하얗게 변한 달걀. 껍질이 많이 녹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직접 꺼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걀 껍질만 녹았을 뿐 이틀 전 달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져보니 마치 공처럼 말랑말랑해진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우선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남아있는 달걀 껍질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껍질을 제거한 곳은 투명한 노란 빛을 띱니다. 그냥 달걀과 비교해 볼까요? 크기가 조금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달걀의 크기가 다른 게 보이시나요? 식초에 담가둔 달걀이 이렇게 커진 이유는 식초에 있던 물이 달걀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달걀은 반투막이라고 하는 막으로 쌓여 있는데, 이 막을 통해서 식초에 있던 물이 달걀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반투막을 사이에 둔 용액 사이에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용매, 여기서는 물인데요, 이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 현상이라고 합니다. 삼투 현상에 의해 커진 달걀을 물이 가득 담긴 비커에 넣습니다. 색소 가루를 사용해 색소물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틀 동안 달걀을 담가둡니다. 이제 색소를 탄 물이 달걀 안으로 들어갔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삼투 현상을 좀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분홍색 색소를 탄 물에 달걀을 넣었는데, 과연 달걀 안으로 색소가 녹아들었을까요? 자, 달걀 분수를 만들어줄 바늘 등장했고요. 바늘 구멍을 내자 보이시나요? 색소 섞인 물이 아닌 투명한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달걀 분수의 원리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달걀을 식초에 담갔을 때 기포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달걀 껍질에 식초가 닿으면서 껍질이 녹았기 때문입니다. 이틀 뒤에 꺼내보면 삼투압에 의해서 물이 이동했기 때문에 달걀이 말랑말랑해지고 크기가 일반 달걀보다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명확히 구별하기 위해 색소를 탄 물에 담가두었지만 색소 성분이 달걀의 반투막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투명한 색의 물줄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번엔 물과 소금물에 담가 놓은 달걀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일반 달걀에 비해
소금물에 담근 달걀이 더 작고 물속의 달걀은 더 커졌는데 그 이유는 용매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삼투압은 언제 발견된 것일까요? 삼투 현상은 19세기 독일의 화학자 트라우베가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후에 과학자 페퍼가 세포막을 이용한 설탕 용액의 삼투 현상을 측정하고 삼투압이 온도와 비례하는 현상을 발견하면서 삼투압의 이론을 확립했습니다. 지금까지 삼투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달걀을 이용한 또 다른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달걀을 이용한 또 다른 실험. 달걀 그림 그리기. 준비물은 식초와 비커, 삶은 달걀, 색소와 크레파스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과 색소가루, 식초를 적당한 양으로 섞어줍니다. 다음엔 크레파스를 사용해 달걀 껍질에 원하는 글씨를 씁니다. 글씨뿐 아니라 간단한 그림을 그려도 되지요. 처음에 만들어 놓은 용액 안에 달걀을 넣고 10분간 담가줍니다. 과연 달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확인을 위해 에탄올을 사용해 글씨를 쓴 크레파스를 닦아줍니다. 마무리로 달걀을 물에 깨끗이 씻어줍니다. 보이시나요? 희미하긴 하지만 분명 크레파스로 썼던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원리가 궁금하죠? 달걀 껍질은 단백질층과 속껍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층은 큐티클이라고 하는데 90% 이상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반투막 형태인 속껍질은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반투막은 용매만 통과시키고 용질은 통과시키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소와 단백질층이 이온 결합을 하면 달걀 표면에 색소가 침착된 상태가 되는데 쉽게 말해 염색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크레파스로 글씨를 쓴 부분은 단백질층이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염색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은 달걀을 이용해 삼투압 현상을 알아보았습니다. 콜럼버스가 달걀 하나로 사람들에게 생각의 전환을 일깨웠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시각으로 주변을 바라본다면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좀 이해가 되죠, 그죠? 아까 전에 뭐 현생했던 달걀을 뭡니까? 달걀을 물에 넣으면은 뭐가 됩니까? 물에 넣으면은 달걀을 물에 넣으면은 물의 농도가 옅기 때문에 그죠? 달걀 안으로 이렇게 물이 침투해서 달걀이 좀 커지고, 반대로 달걀을 뭡니까? 소금물에 넣으면 뭐가 됩니까? 소금물에 넣으면은 소금물의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그죠? 달걀 속에 있는 수분이 그죠? 바깥으로 나와서 달걀이 작아지는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농도에 의해서 그죠? 물이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현상을 뭡니까? 삼투압 현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참고로 또 보고 싶은 사람은 그죠? 요 유튜브 사이트를 카피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투압 현상으로 강에 사는 민물고기들은 외부로부터의 체내에 물이 다량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민물고기들은 그죠? 뭡니까? 민물고기들은 체내에 있는 그죠? 외부로부터 체내에 물이 다량으로 침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민물고기들은 몸 안에 있는 것이 더 농도가 진하겠죠. 그래서 물이 다량으로 이제 안으로 들어옵니다.
바다 물고기들은 반대로 체내에서 외부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다 물고기들은 바다 쪽이 그죠? 물이 좀 농건진하잖아요. 그죠? 이 때문에 물고기는 체내의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민물고기의 오줌은 묽고 맑으며 바다 물고기의 오줌이 진하고 소라인 것은 이러한 삼투압 조절의 결과다. 이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그죠? 소화성 회유 어류, 강화성 회유 어류, 계절성 회유 어류에서 그죠?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모천성 회유 어류에서 그죠? 여러 외에 이런 종류의 물고기가 있으니 한번 그죠? 조사를 해서 영어가 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죠? 이제 섭씨하고 화씨입니다. 자, 섭씨라는 것은 90도 있잖아요. 그죠? 90도, 각이 수직인 90도를 있잖아요. 그죠? 90등분을 합니다. 90등분을 해서 균등한 90등분 중에 한 각을 뭡니까? 1도로 하는 것을 갖다가 섭씨라고 해서 그죠? 시라 씁니다. 시, 섭씨. 화씨는 뭡니까? 다음과 같은 분류로 그죠? 섭씨와 하씨를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섭씨 온도가 있으면 섭씨 빼기 32에서 나누기 1.8 하면은 화씨가 됩니다. 자, 반대로 이제 넘기주면 되죠. 화씨 곱하기 1.8에서 더하기 31을 내면 섭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그죠? 섭씨하고 화씨에 대한 이 변환식을 알고 있으면 그죠? 어떤 식의 뭡니까? 그 온도를 재는 기구가 있더라도 그죠? 요거를 통해서 변환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8주차 수업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동영상 수업이고 여러분들하고 또 이제 대면 수업이 남아있죠. 그죠? 대면 수업에서는 또 이거 외에 그죠? 좀 더 여러가지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들 앞 시간에 우리 그 기억나시죠? 그 시 그죠? 여러분들이 창작해 오시는 거 그죠? 그거 제출하셔서 제가 받아서 그죠? 또 몇 개 읽어서 또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주차 수업 여기서 마치고 대면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